네, 안녕하십니까. 자, 63페이지 158번 한번 봅시다. 펀드 운용의 프로세스를 순서대로 옳게 나열한 것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프로세스는 원래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펀드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할 때 처음에 이제 계획을 짜는 계획 단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자, 해설에 나와 있죠. 계획 단계에서 이제 펀드에 투자하는 실행 단계가 있고, 그 다음에 성과를 평가하는 단계, 이렇게 나누어지겠죠. 그래서 계획 단계, 실행 단계, 성과 평가 단계인데, 계획 단계는 먼저 기억에 나와 있는 투자자의 수익 목표와 투자자가 어느 정도의 위험까지는 부담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하는 위험 허용 수준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투자에는 반드시 위험이 따르기 나름이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제 수익을 또 기대하게 되겠죠. 그래서 위험과 수익에 대한 분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투자자의 수익 목표와 위험 허용 수준을 파악한다. 그게 가장 먼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채권, 주식, 부동산 등 자산별로 가치 분석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투자 자산에 대한 배분 전략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 가치와 그 다음에 채권 가치와 그리고 부동산 가치에 대한 분석을 해서, 그러면 어떤 주식을 어느 정도, 어떤 채권을 어느 정도, 그 다음에 어떤 부동산을 어느 정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것인가라고 하는 투자 자산 배분 전략을 수립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기억, 니은, 디귿, 이것이 바로 계획 단계다. 자, 우리 해설에서 기억, 디귿, 니은으로 되어 있는데 미스프린트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게 끝나면 이제 실행 단계는 리얼이 되겠죠.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이제 하고요. 그 다음에 펀드 매니저는 종목과 구성 비율을 결정하고, 트레이드는 이에 따라서 실제로 매매를 행하는 게 트레이드입니다. 그리고 펀드 매니저가 이러한 포트폴리오 구성에 따라서 종목과 구성 비율을 결정해 주면은 트레이드가 이에 따라서 실행을 하게 되죠. 그죠? 자, 실행을 하고 실행된 결과에 대해서 성과를 측정을 하고, 그런 성과 요인에 대한 분석을 해서 앞으로 더욱더 그 펀드의 수익성을 더 높일 수 있는 이런 방향을 피드백해 나가야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죠. 그게 성과 평가 단계입니다. 자,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리얼, 미엄, 이것이 바로 정답이죠. 1번이 정답입니다. 158번은 1번이 정답이고, 해설에서 계획 단계 기억, 디귿, 니은 했는데 잘못됐단 말이에요. 기억, 니은, 디귿입니다. 해설 미스프린트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159번 한번 봅시다. 펀드 운용 전략은 적극적 운용 전략과 소극적 운용 전략으로 나눠볼 수 있다. 채권 운용 전략의 내용으로서 틀린 것은 이랬는데, 이거는 39페이지에서 이미 설명을 한번 했죠. 그래서 39페이지에 80번 문제를 할 때 채권의 적극적인 운용 전략으로서 듀레이션을 조정한다라든지, 그 다음에 수익률 곡선 타기 전략이라든지, 바벨형 채권 운용 전략이라든지, 탄환형 채권 운용 전략이라든지, 크레딧 채권 운용 전략이라든지, 요 39페이지에서 했습니다. 자, 그래서 39페이지에서 한 것을 참고를 하시고요. 적극적 전략과 소극적 전략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는 소극적 전략은 시장이 효율적이다라고 가정하고, 일단 시장에서의 평균적인 기대 수익률을 실현하면 되겠다라는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전략이고요. 적극적 전략은 시장이 비효율적이다. 다시 말하면 효율적 시장이 되지 못한다. 비효율적이다라는 걸 전제를 해서 이러한 인덱스 수익률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추구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2번이 잘못된 설명이다. 2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160번. 적극적 운용 전략의 하나로서 금리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게 활용되고, 중기채 중심으로 채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전략이 바로 탄환행입니다. 그래서 39페이지에 80번의 해설이 잘 나와 있죠. 그래서 탄환행이다라고 하면 중기채 중심이고, 향후 금리가 상승할지 하락할지 예측하기 어려운 경우에 유용하다. 그렇게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1번 문제 한번 봅시다. 적극적 주식 운용 전략에 대한 것이다. 틀린 것은 아닌데, 이건 40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참조하면 됩니다. 40페이지에서 이미 그 해설에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 주식 운용 전략은 가치주 투자 전략이라든지 성장주 투자 전략, 시장 투자 전략, 중소형주 투자 전략 같은 것이 있었다. 그죠? 설명이 이미 됐죠? 자, 그러면 틀린 것은 있는데 2번이 틀렸습니다. 성장주의 특징은 고 PER, 고 PBR, 저배당입니다. 그래서 고 PER, 고 PBR, 저배당입니다. 성장주는 저배당을 특징으로 한다. 그래서 성장주는 계속 성장하고 성장이 가능한 이러한 기업의 주식이기 때문에 일단 배당보다는 재투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저배당입니다. 자, 그래서 2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 162번 문제. 시장 리스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이랬는데, 자, 우리 투자에 따른 리스크, 다음에 위험이다, 위험. 이 위험이다라고는 우리는 투자는 수익을 추구하는 활동입니다. 그럼 위험은 뭐냐? 처음에 기대했던 수익과 실현된 수익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이건 바로 위험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야. 다시 말하면 기대했던 것보다 수익이 훨씬 적게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게 투자에 따른 위험이야. 그래서 위험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불확실성이다. 이게 바로 리스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 중에서 시장 리스크다 이랬지? 투자에 따른 리스크인데 그 중에 여기서 시장 리스크다 이래. 시장 리스크다라고 하는 건 시장 상황의 변화로부터 나타나는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그러니까 시장 상황의 변화로부터 나타나는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게 시장 리스크야. 그러니까 시장에서의 어떤 경기 변동 상황이 변했다든지 이자율이 예상했던 거하고 달리 이자율이 많이 올라간다든지 또는 떨어진다라든지 또는 환율이 변한다든지 또는 시장에서의 수요와 공급 상황이 변한다든지 이런 등등으로 인해서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존재할 때 이걸 우리는 시장 리스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럼 162번 한번 봅시다. 시장 리스크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에 시장 가격의 변화로부터 발생되는 리스크이다. 맞습니다. 어쨌든 시장 상황의 변화니까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의 변화, 시장 가격의 변화, 이런 것들은 다 시장 리스크에 해당이 되죠. 그 다음에 시장 리스크의 측정 방법에는 표준 방법과 내부 모형법이 있다라고 해서 표준 방법에 대한 설명, 내부 모형법에 의한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이런 시장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에 어떻게 시장 리스크를 측정할 것이냐? 표준 방법이 있고 내부 모형법이 있다. 내부 모형법은 Value at Risk 에서 VAR라고 이야기한다. Value 같이 at Risk 내부 모형법. 자, 그러면 표준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시장성이 있는 자산을 리스크 요인별로 나누어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 리스크량을 부과하고 이를 합산하여 리스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리스크 요인이다라고 한다면 아까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자율이 변한다, 주가가 변한다, 환율이 변한다, 그지? 그래서 표준 방법은 시장 리스크를 가져다 주는 요인이 있겠죠. 이자율이라는 요인, 그 다음에 주가라는 요인, 환율이라는 요인, 그죠? 뭐 이런 등등 그 요인별로 나누어서 표준적으로 만들어 놓은 표준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각 요인별로 위험의 양을 측정을 하고 이걸 싹 합치면 전체 위험이 나오겠지. 이게 표준 방법이야. 그런 내부 모형법은 뭐냐? 내부 모형법은 금융기관이
자기들이 단독으로 금융기관, 각 금융기관마다 달라. 그래서 그 금융기관이 자기 금융기관에서는 이걸 적용하겠다라고 해서 단독으로 각 기업들의 시장 리스크를 측정하는 모형을 만들고 그냥 만들어가 바로 쓸 수 없으니까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서 자기 A 기업의 경우는 우리는 이 모형으로 기업들의 시장 리스크를 측정하겠소 라는 모형을 내부적으로 만든 거예요. 내부적으로 만들어서 감독기관의 승인을 얻어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감독기관의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럼 3번에 표준 방법은 시장에 있는 자산을 리스크 요인별로 나누어 정해진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리스크 양을 요인별로 계산해내고 이를 합산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내부 모형법은 Value at Risk라고 해서 VAR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사용하기 위해 감독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는데 아니지. 감독당국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죠? 자,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그 다음 163번. 집합투자기구의 선정. 펀드를 우리가 이제 투자자가 선정을 하는데 펀드 선정을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선정은 정량적 성과가 양호한 집합투자기구를 선정한 후 추가적으로 정성직 평가를 하여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자, 그러면 펀드를 우리가 잘 선정해야 되겠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어떤 펀드가 좋겠는가? 우선 정량적 분석을 해서 좋은 펀드를 택하고 그 다음에 2단계로 정성적 분석을 해서 이제 가장 적절한 펀드를 선정을 하는 거예요. 선정하는 이런 단계 되겠죠. 정량적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계량화될 수 있는, 수치화할 수 있는, 수치화할 수 있는 이런 분석을 정량적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일단 어떤 펀드가 그 펀드의 경우에 수익률은 어느 정도 나오고 거기에 따라 위험은 어느 정도 되는가, 이런 것을 수익률이라든지 위험은 표준 편차로서 주로 측정을 하는데 수치화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량적 분석을 통해서 펀드를 일단 선택을 해야 되는데 일단은 수익률이 높은 펀드가 좋겠죠. 높을수록 좋겠죠. 그리고 위험은 어때? 위험은 낮을수록 좋겠죠. 그죠? 낮을수록 좋겠죠. 그 다음에 위험 조정 성과다라고 하는 것인데 위험 조정 성과는 변이계수를 구한다든지라고 해서 펀드끼리 동일한 위험이면서 수익률이 높으면 그 펀드를 택하면 돼. 근데 동일한 수익률이면서 위험이 낮은 펀드가 있으면 그걸 택하면 돼. 그런데 수익률도 A 펀드가 B 펀드보다 더 높고 위험도 A 펀드가 B 펀드보다 더 높다 뭐 이런 식으로 될 경우에는 선택하기 힘들지. 그럴 경우에는 위험 조정 성과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서 위험 조정 성과가 높을수록 좋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평가 등급. 그 펀드의 평가 등급이 당연히 높을수록 좋은 펀드죠. 그래서 정량적 분석을 해서 예를 들어 A 펀드를 택할 것이냐, B 펀드를 택할 것이냐, C 펀드를 택할 것이냐, 투자자 입장에서 그러면 A 펀드의 수익률, B 펀드의 수익률, C 펀드의 수익률, A 펀드의 위험, B 펀드의 위험, C 펀드의 위험, 각각 조정 성과, A 펀드의 평가 등급, B의 등급, C의 등급, 이런 것들을 기준으로 해서 높을수록 낮을수록 높을수록 좋다 해서 여기서 구해보니까 A 펀드나 B 펀드가 좋겠고 C 펀드는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A 펀드 또는 B 펀드다. 이렇게 이제 나오겠죠.
자, 이 단계에서 이제 정성적 분석을 해. 정성적 분석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질적 측면의 분석. 계량화되는 정량이 아니고 정성, 질적 수준을 분석하는 겁니다. 자, 그 펀드의 질적 수준이다라고 하면은 구체적으로 뭐 어떤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성과 요인. 자, 여기서 성과가 잘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그 성과를 갖다 준 요인이 무엇인가? 요인에 대한 분석. 그 펀드 자체가 펀드 운용이 질적 수준이 높다는 요래서 수익이 많이 낸 것이 아니고 그냥 경제 상황의 호전으로 인해서 많이 나왔다 라고 한다면 그 펀드의 질적 수준 평가에서는 그 자체가 수익률이 많이 나왔다는 것 자체가 질적 수준이 높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런 성과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 펀드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고 있는가? 포트폴리오 구성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운용자와 운영회사의 질적 수준. 펀드 매니저와 그 펀드 회사 질적 수준. 이러한 것들이 정성적 분석입니다. 이런 것들을 해서 해보니까 A, B 중에 A가 더 좋겠다. 그럼 A를 선정한다. 이런 단계로 이루어지겠죠. 자, 그럼 여기서 정량적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있는데 수익률이다, 위험이다, 위험 조정 성과다. 이건 다 정량적이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정성적 분석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63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다음 164번. 집합 투자기의 평가의 프로세스를 설명한 것이다. 틀린 것은 이랬네. 자, 1번에 보니까 집합 투자기의 유행을 분류를 하고, 그러니까 펀드의 유행. 증권 펀드냐, 부동산 펀드냐, 그지? 혼합 펀드냐, 이런 펀드의 유행을 분류하고, 벤치마크를 설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벤치마크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펀드를 평가하는데 적용할 하나의 기준이 되는 걸 벤치마크라고. 벤치마크. 기준을 설정하여 성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벤치마크를 설정하여 성과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다. 맞죠? 자, 그 다음에 수익률, 위험 조정 성과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등급을 부여하고 질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성과 요인 분석, 포트폴리오 분석, 운용사 질적 평가를 하고 3의 2의 성과의 정량적 우위를 가린다라고 했는데 3은 요거지? 요거니까 정량적이 아니고 정성적 우위를 가리는 겁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165번. 바람직한 벤치마크의 특성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자, 벤치마크다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지금 펀드의 유행이 먼저 분류되면 이 유행의 경우에 평가의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서 가장 바람직한 것이 뭔가, 이 평가의 기준, 이게 벤치마크입니다. 그러니까 벤치마크는 펀드별로 다르겠죠. 증권 펀드의 벤치마크가 다를 것이고 부동산 펀드의 벤치마크가 다를 겁니다. 그지? 자, 그래서 벤치마크를 구성하는 종목과 비중 등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하고 원하는 기간마다 벤치마크의 수익률을 계산하고 그 벤치마크의 수익률이 표준적인 수익률이야. 그것보다 이 펀드의 수익률이 더 높은가 낮은가 이렇게 비교할 수 있을 것이고 투자자의 현재 투자 견해도 반영이 되어야 하고 그러나 벤치마크는 모든 펀드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펀드별로 벤치마크는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펀드별로 투자 대상이 다르고요. 바람직한 운영 전략도 다르기 때문에 벤치마크 자체가 다 다를 것이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다. 자, 그럼 166번 벤치마크의 종류를 설명한 것이다. 자, 그래서 벤치마크의 종류가 쭉 나와 있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하면서 교재를 중심으로 쭉 하면 돼. 교재를 중심으로 쭉 하면 그 내용에 대한 정리가 빠삭하게 다 이루어집니다. 그죠? 그리고 이 교재의 볼륨이 적지만은 시험에 출제되지 않을 부분은 과감하게 생략했고 출제되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문제화시키고 문제를 통해서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딱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확실하게 하면 과락 없이 60점 이상이면 되잖아. 충분히 합격될 수 있습니다. 자, 벤치마크의 종절 설명에 틀린 것은 집합 투자기관의 투자 대상이 특정 분야에 집중되는 경우에는 섹터 지수가 벤치마크로 사용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펀드의 투자 대상이 주로 자동차 산업의 주식, 자동차 산업의 주식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더라. 라고 한다면 이 펀드의 벤치마크는 KRX 오토즈 라고 하는 자동차 산업의 주가 지수를 벤치마크로 사용하는 게 좋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로 섹터 지수입니다. 섹터 지수. 그지? 종합 지수가 아니고 섹터 지수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바로 섹터 지수가 벤치마크로 사용이 될 겁니다. 다음 이번에 모든 주식이 투자 대상인 집합 투자 기구의 벤치마크는 종합 주가 지수와 같은 시장 지수가 사용되겠죠. 그러니까 자, 이와 같이 자동차 산업이다. 어느 섹터다. 이거 섹터 중심이다. 라고 한다면 섹터 지수가 벤치마크가 다겠지만 모든 주식을 한다 그러면 종합주가 지수가 돼야 되겠지. 이거는. 종합주가 지수는 섹터 지수가 아니고 시장 지수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복수의 자산 유형에 투자하는 집합 투자기의 벤치마크는 합성 지수가 사용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복수의 자산 유형에 투자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증권과 부동산 이쪽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다. 그러면 이 증권 쪽에 벤치마크가 있을 것이고 부동산 쪽에 벤치마크가 있을 거니까 이걸 합성한 지수 이런 것들을 벤치마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두 개 이상의 섹터 지수나 또는 두 개 이상의 섹터 지수나 시장 지수 같은 것을 합성해서 이렇게 새로운 지수를 만들어서 그것을 벤치마크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자, 그다음에 4번에 집합 투자기의 투자 대상이 중소형주로 제한된다면 중소형주 지수와 같은 시장 지수가 사용될 것이다. 이런데 자, 중소형주로 제한된다라고 한다면 중소형주의 주가 상황을 반영할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시장 지수와 같은 종합 주가 지수가 아니고 섹터 지수를 사용하게 되겠죠. 그래서 모든 하면은 종합 주가 지수고 여기 바로 시장 지수고 어느 특정 이렇게 되면 이 종합이 아니고 부분이고 섹터고 섹터 지수가 되는 겁니다. 섹터 지수를 사용하게 될 것이다. 중소형주 섹터 지수가 될 것이다. 자, 그래서 166번의 정답은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167번 한번 봅시다. 위험 측정. 투자에 따른 위험의 측정. 자, 위험은 절대적인 척도로 사용되는 게 표준 편차로서 측정할 수 있고 절대적인 척도가 됩니다. 위험의 척도가 됩니다. 측정 도구가 됩니다. 그 다음에 다른 것에 비해서 다른 것과 비교해서 시장위험과 비교해서 높은지 낮은지 이런 식으로 하는 상대적인 위험의 척도로 사용하는 게 베타다. 베타 값을 구하면 이거는 상대적인 척도가 된다. 자, 절대적인 척도의 표준 편차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표준 편차는 위험이 뭐라고 그랬죠?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라고 그랬죠? 수익률이고요. 이쪽은 시간의 흐름입니다. 수익률에 대한 불확실성이야. 그러면 평균적인 수익률이 이렇게 나온다라고 보자.
그런데 실제로 위험은 실제로 수익률은 이렇게 나왔다고 하죠. 그러면 평균 수익률하고 이런 차이, 평균 수익률과 실제 수익률과 이런 차이가 존재하지, 차이. 이 차이를 뭐라고 그러냐? 편차라고 그래, 편차. 편차. 그래서 표준적인 의미에서의 편차. 통계적으로 이제 통계하기 위해서 다 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평균 수익률과의 편차, 이 편차를 표준적인 의미에서의 편차를 표준 편차라고 그런다. 그래서 이 표준 편차는, 요 수익률, 요거와 요거의 차이, 요거와 요것의 차이, 요거의 차이, 요 차이의 제곱, 요 차이의 제곱, 요 차이의 제곱을 해서 시그마를 쭉 다 합치면 분산이 되고, 그 분산체의 루트를 딱 들이쓰면 이게 표준 편차가 돼. 어쨌든 뭐 거기까지 알 필요는 없고. 자, 그러면 지금 이게 이제 자동차 산업 주식의 평균 수익률이라고 한번 내봅시다. 자동차 산업 주식의 평균 수익률인데, 지금 요거는 그 중에서 기아 자동차다. 그 다음에 현대 자동차다. 현대 자동차도 요렇다고 한번 해보자. 그러면 기아 자동차보다 현대 자동차의 변동성이 훨씬 심하다. 편차가 훨씬 심하다. 그 다음에 뭐 대우 자동차가 있다면 대우 자동차는 요렇다. 이야, 그러면 대우 자동차의 경우는 자동차 산업의 평균 수익률하고 대우 자동차 주식의 수익률이 뭐 거의 같아. 그러니까 평균 수익률을 알면은 그 범위를 별로 안 벗어나니까 불확실성이 그만큼 떨어지지. 그러니까 편차가 작은 요 기업의 경우에는 위험이 아주 적고, 기아는 더 크고 현대는 위험이 더 큰 거예요. 그지? 그래서 표준 편차의 값이 크면 클수록 변동성이 크다는 것이고, 변동성이 크다는 것은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는 것이고, 다시 말해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됐죠? 자, 그럼 베타는 뭐냐? 베타는 펀드 수익률의 시장 수익률에 대한 민감도, 이걸 벡터라고. 자, 베타는 펀드 수익률의 시장 수익률에 대한 민감도.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느냐, 민감도. 자, 시장 수익률, 요게 이제 소위 말하는 벤치마크 수익률이 됩니다. 벤치마크 수익률이 시장 수익률로 되겠죠. 그럼 예를 들어서 종합주가지수가 이 벤치마크 중에서 종합주가지수가 벤치마크로 이용이 된다. 이렇게 한번 봅시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를 벤치마크로 이용하고 있는 A 펀드가 있고 B 펀드가 있다. 한번 봅시다. 종합주가지수를 벤치마크로 활용하는 A 펀드와 B 펀드가 있다. 근데 A 펀드의 베타가 벤치마크 수익률에 대한 민감도, 베타가 예를 들어 1.5다. 이렇게 한번 보죠. 그 다음 B 펀드의 베타가 0.7이다. 이렇게 한번 보자고. 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이 이제 변동을 한다. 종합주가지수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10% 변동하면 A 펀드의 수익률은 15% 변동할 것이다. B 펀드의 수익률은 7% 변동할 것이다. 이걸 말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 B 펀드의 변동성이 훨씬 A 펀드보다 적다. 변동성이 적은 게 상대적으로 B 펀드가 A 펀드보다 위험이 적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쪽은 벤치마크 수익률, 다시 말하면 시장의 수익률을 나타내고, 이쪽은 펀드의 수익률을 나타낸다라고 할 때
이게 1로 나타난다. 요것분에 여기 같다. 요것분에 여기 같다. 시장 수익률 10% 변하니까 10%. 20%면 20%다. 요게 베타가 이런 경우죠. 그런데 요렇게 되면 시장의 수익률은 많이 변해도 펀드 수익률은 그것보다 훨씬 적게 변한다 이 말이지. 훨씬 적게 변한다 이 말이지. 그죠? 그렇지. 이거는 그만큼 펀드를 안정적으로, 소극적으로, 방어적으로 운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럴 경우에는 방어적으로 운용을 하는 펀드의 경우는 1보다 작을 것이다. 베타가 1보다 작을 것이다. 자, 그런데 공격적으로 운용하는 펀드는 베타가 1보다 클 것이다. 공격적으로. 이거는 시장의 수익률 변동보다 훨씬, 시장 수익률이 10% 변했는데 그 펀드의 수익률은 15% 변한다. 그럼 아까 이거 보면 요 A 펀드가 공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고 B 펀드는 상대적으로 방어적으로 운영하는 펀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167번 한번 봅시다. 위험의 측정에 대한 설명이 틀린 것을 했는데 1번 투자에서 위험이란 실현된 수익률이 기대하는 수익률과 다르게 나타날 가능성을 말하고 이건 바로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이라 할 수가 있고 절대적 위험은 표준 편차로 측정을 하고 상대적 위험은 베타로 측정한다. 그다음 4번에 변동성이 큰 종목을 많이 편입하여 운용한 집합투자의 베타는 상대적으로 크다. 변동성이 큰 종목을 많이 편입했다. 이건 상대적으로 훨씬 더 공격적으로 운용을 했다. 와장창 수익 많이 얻을 수도 있지만 와장창 손해 많이 볼 수도 있다. 공격적이죠, 훨씬. 그래서 4번이 정답. 168번. 자, 그럼 168번부터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